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3주차 1차 시가 되겠습니다. 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차에 이어서 이번에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236페이지에 있어요. 자,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에서 이제 공통 사용하는 재화가 있는 경우에 이제 안분 계산을 하거든요. 이렇게 안분 계산을 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가액 곱하기 직전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이렇게 계산을 해서 안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안분 계산할 때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밑줄을 좀 그으세요.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별도죠. 네, 공급 대가가 아니라 공급 가액입니다.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 계산 안 하고요.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안 합니다.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 직전 과세 기간 총 공급가액 중 밑줄 그으세요. 면세 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에도 안분 계산을 하지 않고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즉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지만 만약에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배제 조건이 있으니까 요 배제 조건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이제 안분 계산을 할 거잖아요. 이때 토지의 공급은 면세가 되죠. 그리고 건물은 면세 사업인 경우에는 면세지만 과세 사업인 경우에는 과세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직전 과세 기간 기준으로 해서 안분 계산합니다. 안분을 계산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제일 먼저 감정평가가액, 즉 감정평가사로부터 받은 평가가액을 제일 먼저 공급가액으로 보는 거고요. 요게 없는 경우 기준시가, 그리고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해서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 표준을 좀 살펴볼게요. 부동산 임대 공급하는 경우 뭘 받죠? 그렇죠. 임대 보증금을 받아요. 이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과세 표준을 좀 잡아줄 건데, 자, 임대료는 그렇죠. 과세죠. 그다음에 선불, 후불 임대료도 과세입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의 월수분의 각 과세 대상 기간 월수만큼만 선불 또는 후불에 대한 임대료를 과세 표준으로 잡아주면 되고,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요 간주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자,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그 다음에 365일 또는 366일 과세 대상 기간의 일수를 나누어서 계산된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를 과세 표준에 포함해 주셔야 됩니다. 자, 관리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공공요금, 전기요금, 가스료 이런 거는 제하지만 나머지에 대한 관리비는 과세 표준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구분 징수하셔야 돼요. 그런데 통으로 했다 그러면 과세 표준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금 계산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240페이지에 걸쳐서 있어요. 자, 세금 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건 누락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이름
또는 명칭이고요.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번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필히 있어야 되고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작성 연월일입니다. 자, 요 5가지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이야기하고 공급 연월이라고 있어요. 즉 거래일. 이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성 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자, 이렇게 세금계산서는 발급 의무자가 발급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 대상자이고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재는 24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영수증 발급 대상자는 누가 있냐면 소매업, 그죠? 그 다음에 음식점 또는 다과점업 포함하는 경우는 영수증 발급 대상자. 즉, 신용카드 매출연표 또는 현금 영수증, 이런 거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숙박업. 자, 숙박업이 있고요. 미용, 그 다음 목욕탕 유사 서비스, 여객 운송비용. 그 다음에 임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그다음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런 경우인데 여기 밑줄을 좀 그으세요. 밑줄 그려고 하는데 여러분 책에 없어요. 이거 좀 적어 놓으세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 즉 사업자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을 하는 이렇게 사업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거는 제하고 일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영수증 발급 대상자이다 라는 거고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하는 양복점, 양화점, 양잠정, 양화점, 주거용 공급업, 운수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 중개업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의 면제가 있어요. 자, 택시 운송사업, 그다음 노점, 행상 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임 자동 판매기를 이용해서 제한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소매업, 미용, 욕탕 이런 경우인데 그렇죠. 자, 교재에 나와 있어요. 여기 밑줄을 좀 그으세요.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발급 의무를 면제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발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발급해야 된다라는 거. 자가 공급인 경우에는 그렇죠.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있고요. 또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일정한 제한화 용역 이런 경우도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에 해당이 됩니다. 수출하는 재화는 발급 안 하잖아요. 수출. 예. 그래서 그런 경우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해당 부분도 발급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급 면제도 살펴봤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정원송은 어떻게 하느냐? 자, 발급은 법인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돼요. 자, 사업장별로 과세분과 면세분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도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지 됩니다. 발급 기한은 거래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즉 발급일 전자서명일 다음 날 국세청에 반드시 전송을 하셔야 돼요. 이때 전송을 안 하게 되면 미전송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는 지연전송 가산세가 붙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는 국세청에 전송을 해야 된다. 자, 세액공제를 할 수 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자, 개인 사업자만 해당이 되고요. 발급 건당 얼마? 200원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연간 1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대신 법인 사업자는 제외.
즉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미발급인 경우 지연발급, 지연전송, 미전송. 자, 미발급인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2%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인 즉 법인이 종인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의 가산세를 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급시키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이 지나서 확정신고 기한 내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1%의 가산세를 냅니다. 요거는 지연 발급이고 위에 거는 미발급이에요. 자, 지연 전송은 전송기한이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한 경우에는 0.3%의 지연 전송 가산세가 붙고요. 전송기한이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전송한 경우 미전송 가산세가 붙어서 0.5%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가산세 나중에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좀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날 국세청에 전송을 하다 보니까 잘못 전송한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자,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요건은 환입이 됐다든가 착오 또는 정정한 사유가 있다든가 공급가액의 증감이 있다든가 계약이 해제됐다든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개설 후 발급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중 발급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3가지만 한번 볼게요. 당초 공급한 제하가 환입된 경우는 과연 어느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느냐? 자,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고요.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표시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는 대부분 마이너스 전표로 자, 마이너스로 계산이 표시가 돼서 발급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착오로 발급한 경우에는 그렇죠. 기재사항 착오 및 정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다. 예, 발급하실 수 있어요. 자, 공급가액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과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밑줄 그으세요.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까지 해봤어요. 자, 납부세액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45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보면 일단 과세표준이 있죠. 자, 과세표준은 VAT, 그렇죠. 제외. VAT가 뭐예요?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입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율은 10% 또는 0세율, 즉 0%죠. 자, 여기에 이제 매출세액의 가감이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출세액이 생기죠. 자, 매출세액에 대손세액 가감이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 있어요. 자, 매입세액은 뺄 거예요. 뺄 건데 세금 계산서당 매입세액 또는 의제 매입세액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 의해서 한 매입세액도 있겠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이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빼는 거예요. 자, 공제세액에는 뭐가 있냐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 공제가 있고요. 예정신고 미환급된 세액이 있어요. 그리고 예정고지세액,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한 공제, 경감세액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지연해서 지연해서 전송을 했다든가 아니면 지연해서 발급을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 가산세를 더해서 드디어 차가감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얘가 플러스 금액이면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금액이면 환급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손세 가감이라고 했어요. 이거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게 대손세액 공제입니다. 자, 대손세액이라는 건 그렇죠. 거래처로부터 뭐예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는데 공급받는 자가 파산을 하거나 실종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사유로 인해서 외상대금을 갚지 못하는 게 대손이잖아요. 그때 거기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있어요. 그거를 못 받게 되는 걸 대손세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매출채권,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대손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손세액이 확정된 날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간에만 할 수 있어요. 밑줄 그으세요. 확정신고기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인데요.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 것만 해당이 됩니다. 10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자, 대손세액의 계산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고 그러면 대손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대손사유는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들, 그 다음에 뭐 회생 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인의 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권이에요. 일단 인가 결정이나 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권은 대손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오타네요. 신용인데, 그죠? 신용회복 지원 회복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도 해당이 됩니다. 자,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등으로 인해서 회수 불가한 채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좀 해놓으셔야 돼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과 수표 또는 외상 매출금이 해당이 됩니다. 중소기업의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한 외상 매출금도 대손사유가 되는데 이때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안 됩니다. 자,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30만원 이하의 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대손사유가 발생이 되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248, 249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제되는 거는 일단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겠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당연히 되죠. 자, 그런데 의제매입세액이라고 있습니다. 자, 의제매입세액이라는 것은 과세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써요. 그래서 가공을 합니다. 그래갖고 뭘 만드는 거예요? 과세되는 경우, 즉 공급에 대한 과세가 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데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서 제조할 경우 가공된 제품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얼마를 받느냐면 면세 공산물의 매입가격 곱하기 공제율이에요. 근데 공제율은 서로 좀 달라요. 그래서 일반 사업자 그리고 과세 유흥업소인 경우에는 102분의 1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업자들은 대부분 102분의 1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면서 제조업인 경우에는 104분의 4를 공제받으실 수 있고요. 법인 음식점인 경우에는 106분의 2, 그 다음에 개인 음식점은 108분의 8입니다. 그리고 음식점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있죠.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 중 과자업을 한 거나 떡방앗간업을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106분의 6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매입세 같은 경우는
공제율이 서로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소제조업 104분의 4, 그 다음에 개인 음식점 108분의 8인데 2억 원인 경우는 109분의 9, 간이가세자는 106분의 6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102분의 2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인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 이런 거를 받고 간이가세자인 경우는 일반 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이거를 가지고 가공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 폐자원에는 뭐 고철이라든가 폐지, 폐건전지, 폐다이어 이런 거 있거든요. 요거인 경우에는 103분의 3을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중고 자동차 매매 시장 이런 데 있죠. 이런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년 미만 자동차는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재고 매입세액 이런 거는 공제가 다 됩니다. 그런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어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러분 교재 248페이지에 매입세액 불공제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일단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미제출이나 부실, 허위기재한 경우는 뭐 당연히 못 받죠. 그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미수취하거나 부실, 허위기재한 경우도 매입세액 못 받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인 경우에도 매입세액 못 받아요. 자,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인 경우에 구입, 임차,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못 받습니다. 그럼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다라는 것은 1000cc 이상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1000cc 미만은 돼요. 그리고 화물차, 8인승 초과의 밴 같은 것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안 되는 거는 1000cc 초과하고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공제받지 못해요. 자, 면세와 관련된 매입세액 당연히 못 받고요. 접대비 안 됩니다. 그리고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 우리 안분 아까 계산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면세사업부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매입세액인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 등록한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고요. 대손처분 받은 세액 당연히 못 받죠. 자, 이렇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자진납부세액 계산에서 기타 경감세액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납세자가 직접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10,000원을 공제해 주고요. 공제하거나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을 합니다. 그래서 10,000원 공제해 줍니다. 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 공제 같은 경우는 미니멈이에요. 그래서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 아니면 연간 1,000,000원까지예요. 그런데 얘는 1.3인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고 간이가세자는 2.6%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 가산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산세는 미등록 또는 허위 등록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요거 아까 세금계산서 뭐 부실기재하고 이런 거 했었죠? 예. 자, 부실기재는 1%예요. 그리고 지연 발급하는 경우도 1%. 미전송은 0.5%, 지연 전송한 경우 0.3%. 그런데 미발급한 경우는 2%고요. 위장 발급한 경우는 3%예요. 가공된 거. 예, 이건 3%입니다. 자, 그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를 가산세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54페이지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한 페이지로 나타냈어요.
자, 그다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라 그래갖고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한 경우는 0.5%. 그다음 지연 제출이요. 예정 신고분을 언제 확정 신고에 제출하면 0.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는 지연 수취하거나 또는 경정 청구, 그다음 과다 기재한 경우 0.5%. 그다음에 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좀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얘는 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257페이지에 5번 있죠? 네, 그거 표시해 놓으세요. 무신고 미달 신고한 과세표준의 몇 프로? 0.5%. 그런데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감면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감면은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미제출 가산세는 미제출했을 때 0.5%.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이것도 같이 항상 나오는 거니까. 자, 무신고인 경우, 자, 일반 무신고는 산출세액이 20%고요. 부당 무신고는 40%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소 또는 그러니까 많이 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그렇죠? 자, 과소 또는 초과 환급 신고한 경우 일반 과소는 10%고요. 부당 과소는 무조건 40%입니다. 부당이라는 건 알면서 일부러 그런 경우, 그걸 부당이라고 해요. 자, 그럴 경우 40%의 가산세를 냅니다. 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 곱하기 기간,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0.025%의 가산세를 냅니다. 그래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요거는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고 불성실에 대한 것은 수정 신고 감면율이 있어요. 자, 1개월 이내인 경우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30%, 1년 6개월 20%, 2년 이내 10% 요렇게 감면율이 있고요. 기한 후 신고 감면율이 있어서 무신고 가산세만 해당이 됩니다. 요 무신고. 여기는 1개월 이내면 50%, 3개월 이내면 30%, 6개월 이내면 20%의 무신고에 대한 감면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산세를 내는데 중복 적용 배제가 있어요. 즉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받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 미등록 또는 허위 등록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등록, 허위 등록 해당이 돼요. 자,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1%와 발급면서 전속 의무 위반이 중복되는 경우 요 가산세, 지연 발급 가산세만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는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되고 또 확정신고 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만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뭐 대부분 큰 금액을 발급하게 되면 그 밑에 붙는 작은 금액은 중복 배제가 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납세 절차 좀 살펴볼까요? 예정신고, 납부, 신고와 납부가 있습니다. 자, 예정신고는 과세표준 납부세액을 예정신고 종료 후 25일까지만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해 밑줄 그으세요. 납부세액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세고지서로 발급하고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하지만 징수금액이 얼마 이하인 경우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30만원 이하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요거 써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30만 원 이하는 고지하지 않는다. 거기 저기 중간에 이렇게 붉은 글씨로 되어 있네요. 거기 참고하셔서 메모해 놓으세요. 휴업,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 기간에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에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각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하여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납부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그렇죠. 확정신고만 하는데 이렇게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납부세액이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라든가 아니면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환급은 일반 환급인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한에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을 합니다. 조기 환급은 그렇죠. 경과 후 15일 이내 환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환급을 받을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뭐 아무나 조기 환급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는 영세율 규정을 적용하는 때 또는 사업설비, 즉 감가상각 자산을 신설하거나 취득한 경우 그리고 확장 또는 중축하는 때에만 조기 환급이 가능하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이가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간이가세자는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2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간이가세자는 100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만 돼요. 법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간이가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과세표준은 공급대가, 즉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공급대가로 계산을 합니다. 과세표준을. 자,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곱하기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다시 10%를 곱해서 납부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자, 업종별로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거는 뭐 해당되면 저기 조회를 하시면 돼요. 국세청에 들어가서. 자, 세금 계산서는 뭐만 발급이 돼요? 영수증 발급만 가능하다. 즉 영수증 발급이라는 건 뭐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영수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정신고 납부, 예정부가를 원칙으로 해요. 간이세금 계산, 간이가세자는 왜냐하면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징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정부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부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간이가세자는 대손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곱하기 부가가치세율로 계산하고요. 의제 매입세액은 아까 몇이라 그랬어요? 106분의 6이라 그랬죠? 자, 단 제조업과 음식점에 한해서는 108분의 8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점 108분의 8이죠? 자,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원래는 발행 금액이 1.3인데 음식점업과 숙박업은 2.6으로 좀 늘려줬어요. 왜냐하면 음식점에서 카드 사용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숙박업에서도 카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2.6%로 늘려줬고요. 일반 간이사업자는 1.3%입니다. 자, 납부 의무 면제기간은 면제는 공급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 3천만 원 미만은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자, 포기 제도가 있어요. 간이가세자는 포기할 수 있는데, 자, 포기하고자 하는 달에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하면 일반 과세자가 될 수 있고요. 3년간 계속 일반 과세자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날로부터 3년간 계속 적용하다가 또다시 매출액이 적게 되면은 그렇죠. 간이과세를 신청하실 수 있죠. 기장 의무는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와 영수증을 보관한 때에는 장부비치 기장 의무를 이행한 걸로 보는 거예요. 즉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발급받아왔던 세금 계산서와 영수증만 보관한다 하더라도 기장 의무를 다한 걸로 본다라는 거죠. 가산세는 미등록 및 허위등록 가산세인 공급대가의 0.5%, 그 다음에 초과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과소, 환급, 가산세,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아예 발급이 안 되죠. 그래서 관련 가산세 없습니다. 환급도 없어요. 관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에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그리고 소매업을 겸용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소매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데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용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부동산 매매업,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도 간이과세자 안 되고요. 전문사업, 서비스업도 안 되고 복식부기 의무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 그리고 사업의 양도에 따라 일반 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이과세자에 대한 내용까지 해봤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67페이지에 3번 문제로 오세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그랬어요. 자, 공장 건물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로 처리되는 경우는 과세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죠. 두 번째는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운전면허 학원이니까 승용차가 필요하겠죠. 사업자가 구입 시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라는 건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비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면 공제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소형 승용차를 어디에다 쓴 거예요? 업무 목적인 회사 출퇴근용에 사용한 거예요. 즉 비영업용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즉 영업용, 운전학원에서 사용하는 그 학원 차량으로 썼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뭘로? 그렇죠. 회사 출퇴근용으로 비영업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2번이 과세 대상이 해당이 됩니다. 에어컨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품을 그렇죠. 이 에어컨을 만드는 기계장치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해당이 안 되고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뭘 받지 않았어요?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 형태다. 자, 완전 면세 형태다. 그러면 그렇죠. 영세율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즉 면세제도는 불완전 면세, 그러니까 불완전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 단계 거래세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면세제도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면세 형태는 영세율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고요. 두 번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죠.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의 그 취지를 가지고 있는 제도로 됐고요.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 포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만약에 얘가 불완전 면세 형태다. 그러면 맞았어요. 그런데 완전 면세 형태라고 그랬기 때문에 틀리게 됩니다. 자, 17번 가볼까요? 17번 문제는 안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단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던 업무용 트럭 한 대를 매각했대요.
이때에 공급가액의 안분 계산이 필요한 경우는 어느 때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분 계산이 배제되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분 계산이 배제되어 있는 거는 교재 236페이지에 안분 계산의 배제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과세기간이 속하는 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에도 안분 계산하지 않는데 금액이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공급가액 50만 원 미만을 찾아볼까요? 네, 1번은 5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안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 요거 틀렸어요. 요거는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입니다. 총 공급가액 이렇게 수정해 놓으세요. 직전 과세기간 총 공급가액. 자, 두 번째는 그렇죠.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배제한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도 해당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3,500만 원이니까 일단 50만 원은 넘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400만 원을 3억으로 나누면 몇 프로가 되냐면 4.6% 정도 됩니다. 자, 4.6%. 그리고 4,100만 원을 5억으로 나누면 8.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 증가했죠? 3.6%만큼. 3.6%니까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안분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자, 네 번째는 일단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안분 계산하는 요율을 한번 볼까요? 자, 900만 원을 2억으로 나누면 4.5% 정도 되고요. 2천만 원을 1억 5천으로 나누면 13.3%가 됩니다. 그러면 몇 프로 증가했어요? 그렇죠. 8.8% 증가했습니다. 5% 이상 증가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분 계산해야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은 안분 계산이 필요하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이라고 그랬어요. 보기 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한번 보면은 교재 262페이지에 배제 대상 사업자가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일반적으로 기준이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얼마 미만? 4,800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 단기에 사업을 개시한 패션 액세서리 재생용 아닌 경우 도매 사업자는 그렇죠. 배제 대상이 되죠. 그래서 1번은 해당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직전 연도 임대료 합계액이라는 건 공급 대가를 얘기합니다. 3천만 원 미만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자,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일정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만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임대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800만 원 미만이니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죠. 자, 3번. 직전연도 공급 대가가 5천만 원에 해당한대요. 자, 직전연도가 5천만 원이니까 일단 4,800만 원이 넘어갔네요. 그죠?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민철 씨가 사업 확장을 위해 단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두 번째 의류 매장은 일단 4,800만 원이 돼서 과세사업자가 됐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또 다른 사업체를 했을 경우에도 그렇죠. 과세사업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가 될 수가 없어요. 4번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4,800만 원, 부가가치세 480만 원이 별도로 있대요. 자, 그러면 4,800만 원에 480을 더하니까 5,280인가요? 자, 그럼 4,800만 원을 초과했죠. 그래서 간이과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를 끝내느냐고 좀 길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소득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